네트워크 세상과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기업이 세상을 지배한다. 자, 이 두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즉위식을 했는데 그 즉위식을 지켜보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사진이고요. 아래 사진은 2013년 교황 프란치스코 즉위식 때 마찬가지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모인 사람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자, 위의 사진과 밑의 사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 위의 사진에 비해서 밑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카메라를 들고 있다, 안 들고 있다라는 차이만 보일 텐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밑에 카메라가 그냥 카메라가 아니죠. 인터넷에 생중계가 가능한 카메라죠. 그래서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서 바로 즉시에 본인의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데다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은 실제 연결된 세상과 연결되지 않은 세상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유발시킨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이 뭐냐? 바로 2007년 6월 29일에 아이폰이 출시된 거죠. 아이폰의 탄생. 아이폰의 탄생을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보급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2007년 6월 29일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한 발표 현장의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 day I've been looking forward to for 2.5 years. Every once in a while, a revolutionary product comes along that changes everything. And Apple has been, well, first of all, one's very fortunate to get to work on just one of these in your career. Apple's been very fortunate. It's been able to introduce a few of these into the world. In 1984, we introduced the Macintosh. It didn't just change Apple, it changed the whole computer industry. In 2001, we introduced the first iPod. And it didn't just change the way we all listen to music. It changed the entire music industry. Well, today, we're introducing 3 revolutionary products in this class. The first one i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The second is a revolutionary mobile. And the third is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So, 3 thing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네, 역시 혁신의 아이콘답게 대단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하나의 발표를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발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오고 그것을 완전 숙달될 때까지 연습을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충격적인 발표이면서 아이폰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아주 심플하면서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실제 이 뒷부분의 동영상을 쭉 더 보시면은 상당히 인상적인 동영상입니다. 자, 어찌됐든 애플이 이렇게 아이폰을 만들면서 실제 2017년 5월에 이 시장 가치 20대 기업을 꼽은 겁니다. 근데 아이폰이 발표된 그 시점서부터 거의 10여 년 동안 이제 애플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값어치가 비싼 회사가 됐죠. 그래서 실제 2016년 기준의 매출은 218빌리언 정도가 되고요. 여기 삼성전자의 168빌리언보다 약 한 50빌리언 정도 더 많은 그런 정도의 매출인데 기업 가치를 살펴보게 되면 무려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인 259빌리언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치, 3배가 거의 된 800빌리언,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띈 회사로 군림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2017년 기준이지만 사실 2018년, 19년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상위 20개 기업 중에서 40%에 해당되는 무려 8개 기업이 바로 테크 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탑 5는 당연히 테크 기업. 그래서 테크 기업 이제 정보통신 기술 기업이라는 거죠. 하드웨어, 인터넷, 소프트웨어 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에는 말보르니, 맥도날드니, 월마트니 이런 회사, GE, 제너럴 일렉트로닉, 네슬레 이런 회사들이 차지했거나 아니면 JP 모건 같은 이제 금융기관이 차지했던 이제 기업의 시장 가치를 이렇게 IT 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엄청 놀라운 변화죠. 자, 2020년에는 인구가 70억쯤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70억의 인구가 거의 60억, 70억의 인구 중에 60억의 인구가 휴대폰, 스마트폰을 보유하게 될 것이고 자동차 한 대에는 대당 100개 이상의 센서가 부착될 것이다. 비행기는 1000개 이상의 센서가 부착될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500억 개의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생길 것이다. 여기서 커넥티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터넷과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가 생산되는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축적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구는 70억인데 커넥티드 디바이스는 500억 개, 인구 1인당 평균 7개 이상의 인터넷 디바이스를 갖추게 된다는 거고요. 이 인터넷 디바이스, 커넥티드 디바이스에는 인터넷과 연결된 신호등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폰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CCTV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기에 장착된 센서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세상이죠.
자, 그런데 이 워드메타라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2020년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인구는 약 77억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 수도 많으니까 앞에서 예상했던 500억의 커넥티드 디바이스는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 500억 개의 커넥티드 디바이스는 그 500억 개라는 그 숫자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커넥티드 디바이스는 잠도 안 자고 계속 쉴 새 없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이 데이터를 만들던 시대에서 이제 기계가 데이터를 만드는 시대가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현재 이런 빅데이터, 여기는 물론 18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현재 빅데이터는 미래의 빅데이터에 비하면 스몰 데이터 수준이다. 그래서 2018년에 전망하기를 2025년에는 무려 지금보다 34제타바이트보다 한 7배, 아니 6배 정도 더 많은 175제타바이트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 175제타바이트는 흔히 우리가 이제 DVD 단면 DVD가 용량이 4.7기가바이트입니다. 아주 고해상도의 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거. 이 4.7기가바이트 용량의 DVD를 쌓아서 지구 둘레를 222바퀴 정도를 달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건 뭐 상상이 안 될 정도의 데이터가 되는 거죠. 1제타바이트가 1테라 외장 하드에 15개라고 봤을 때 이거 175제타바이트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이런 발생되는 원인은 이렇게 모두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 된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세상, 이가 상당히 이제 달라지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네트워크 세상이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세상을 이제 움직이는 이제 기본적인 그 규칙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세상에는 흔히 우리가 이전에 있던 수학 체감의 세상과는 달리 수학 체증의 세상이다. 그러니까 수학 체감의 세상에는 흔히 얘기해서 1등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1등을 쫓아가는 2등, 3등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흔히 국내 굴지의 삼성, LG 이런 회사의 전략은 뭐냐면 선진 회사가 성공하는 부분을 빨리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퀵 팔로우, 퀵 이네이먼트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내가 1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혼란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하간 하나의 큰 시장에서 리테일 시장에 최고가 있고 그 다음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자동차 시장에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전자시장에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던 시절에서 이제는 좀 더 잘게 세분화된 시장으로 재편이 되고 그 세분화된 시장에는 1등만 존재한다. 이베이, 아마존, 구글, 야후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되느냐? 이 세분 시장에서의 본인이 최고 강자가 되는 거죠. 최고 강자가 되면 2등, 3등을 다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넘버원만이 존재하고 넘버원, 올리원 이 존재해서 이 1등 올리원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세계로 바뀌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시작하고 어느 정도 가속이 붙고 나면 이제 뒤에서 못 쫓아온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이제 아마존의 프라이필 이펙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큰 바퀴를 돌리는데 처음에는 동력이 들어가지만 이게 자꾸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동력 없이 스스로 막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쫓아가는 다른 회사들은 수익 타산 측면에서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는 1인 독식, 1기업 독식 체계로 바뀐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선순환 고리, 규모 경제를 이용한 선순환 고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효과는 연결의 수에 비례한다. 즉 사용자 수가 아니라 연결이 가치를 만들어낸다. 연결이 되지 않은 사용자 1000만은 거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작정 사용자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용자들이 서로 연결이 되도록 노력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메칼프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3명의 연결은 고리가 3인데 4명이 되면 4명의 연결고리는 6이 되는 거고요. n명의 연결고리는 n의 n-1 나누기 n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의 숫자에 비해서 연결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여기 재밌는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의 시장 가치가 친구 관계 수에 비례한다. 페이스북의 회원 수가 아니라 친구 관계 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계가 가치를 만든다. 자, 이런 방식에 의해서 된 것을 보시면 오프라인 기업인 월마트의 시장 가치에 보다 아마존의 시장 가치가 더 크고요. 시총 가치가. 메리엇이라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점보다 에어비앤비의 시장 가치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없어도 성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10년도 채 안 돼요. 기업 가치가 10조 원에 달하며 전통적인 숙박 서비스업을 태풍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에어비앤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호텔방 하나 소유하지 않은 채 이 모든 것을 이뤘다는 것. 스마트폰 기반 차량 서비스 기업 우버는 5년도 안 되어 5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가 되었다. 전통적인 택시 산업을 대체할 기세인데 이 역시 단 한 대의 차량도 소유하지 않고서 해냈다. 15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통해 연 광고 수입만 약 15조 원에 달하는 페이스북. 물론 직접 착착한 콘텐츠 하나 없었다. 세계 최대의 장터로 불리는 중국의 거대 소매 기업 알리바바. 단 한 개의 재고도 소유하지 않았다. 기업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을 소유하지 않은 이런 신생 기업들이 한 몇 년 만에 기존 골리앗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에 있다. 플랫폼의 핵심은 상호작용이다. 플랫폼은 외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데 기반을 둔 비즈니스다. 시공간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힘입어 더욱 신속 정확하게 대규모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와 비교해서 전통적인 기업들의 양상은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린다. 플랫폼과 달리 파이프라인은 한쪽 끝에는 생산자가, 반대편 끝에는 소비자가 위치한 단순한 단선적 형태로 가치의 창출과 이동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우버, 페이스북, 알리바바 모두는 파이프라인 모델이 아닌 플랫폼 모델로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특성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게이트키퍼가 사라진다. 전통적인 출판업의 예를 들어보자. 파이프라인의 한쪽 끝에 서 있는 편집자는 저자를 선별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출판한다. 이런 과정은 시간이 많이 들고 노동 집약적인 데다 소수 사람의 직관과 추측에 의존한다. 그런데 아마존의 킨들 플랫폼은 누구나 글을 올리고 책을 출간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자 커뮤니티에서 대규모 자동 리뷰로 대체된다. 게이트키퍼가 사라지게 되면서 소비자는 더 많은 양의 콘텐츠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한 자신들의 입맛에 적합한 책을 고를 수 있다. 둘째, 공급자의 성격이 달라진다. 파이프라인상 공급자의 출고 전략은 군더더기 없이 높은 효율성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거대 호텔 체인들은 수십 년간 고위험 건축 투자를 진행해오면서 관리의 효율성을 구축해왔다.
그런데 플랫폼 숙박업소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아예 내 것이 아닌 재고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극도로 낮춘다. 셋째, 품질 관리 방식이 바뀐다. 신용과 신뢰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취하는 방식은 고비용의 관리 전문가를 대거 고용하기보다 거래자 간의 채무 불이행 보험을 들어주고 올바른 처신을 독려하는 평판 시스템을 도입한다. 커뮤니티 구축을 지원하고 반응을 수집하면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은 상품은 리스트에서 사라진다. 세계 최대의 택시회사 우버는 한 대의 자동차도 보유하지 않고 세계 최대의 미디어 회사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며 최대의 기업 가치를 지닌 소매기업 알리바바는 재고가 없습니다. 또 세계 최대의 숙박업체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싶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 플랫폼 전략을 꼭 기억하라. 예,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원이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약 10조 원이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데카콘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와 같은 유니콥, 데카콘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쪽은 2019년에 유니콘 기업들이고요. 2019년 이제 10월, 1월과 10월에 보게 되면 이제 우버는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유니콘 기업 목록에서는 제외됐습니다. 2019년 1월에 가장 큰 유니콘 기업은 이제 우버였고, 2019년 7월에는 이제 바이트댄스라는 이제 중국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75빌리언 정도의 약 750억 달러 정도 규모의 회사가 됐습니다. 이 바이트댄스라는 기업은 어떤 회사냐면 이 자회사 중에 이 동영상 대세 앱 틱톡이라는 을 개발한 회사의 이제 모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댄스의 기업 가치는 약 750억 달러, 아까 하나로 약 86조 원입니다. 이 바이트댄스는 틱톡이라는 앱이에요. 이 틱톡이라는 앱은 15초짜리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사용자가 5억 명이고요. 주로 이제 10대, 20대 젊은이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아주 짧은 클립을 통해서 특히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런 영상들을 올리고 서로 공유하고 하는 그런 앱이 되는 거죠. 또한 그 2012년에 설립된 진느타오타오, 우리말로 해석하면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란 뜻이에요. 이 진느타오타오는 2016년 모바일 앱 광고로 약 100억 위안, 그러니까 1조 7천억을 벌어들였고요. 기업 가치는 110억 달러, 약 12조 4,800억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진느타오타오가 이렇게 높은 가치를 평가되게 된 계기는 이 진느타오타오의 앱에 대한 누적 다운 횟수가 6억 회고, 흔히 얘기해서 이제 월간 활성 monthly active user, 월간 활성 유저가 약 7,800만 명 정도가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계속해서 이 사용하고 있는 유저가 7,800만 명이고요. 이들의 평균 이 앱 사용 시간이 76분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앱을 하루에 76분씩 쓴다는 것은 대단한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1,300명 직원 중에 약 800명이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일종의 뉴스 기사들을 큐레이션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진느타오타오를 가입할 때 나의 쉽게 얘기하면 소셜 미디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이제 허용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쓰지 못하고
대신에 위챗이나 웨이보 같은 중국식 소셜 미디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인 위챗과 웨이보 상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개별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 콘텐츠를 찾아서 이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열을 해 주는 거예요. 배열을 해 주면 실제적으로 제시를 해 주는 거죠. 제시를 해서도 클릭을 해서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알고리즘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뉴스거리, 기사들, 기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이제 벽돌판식으로 해서 조합해서 나한테 계속 제공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틱톡의 개발사인 더우인과 이제 같은 계열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괴적 혁신의 대명사 아마존은 끊임없는 진화로 아마존 제국을 건설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보시면은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성장하잖아요. 순이익은 거의 바닥에서 약간 올라가. 근데 이 아마존은 앞에서 얘기한 프라이필 전략을 쓰는 건데요. 일단 이 온라인상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의 최고 강자가 됐고요.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의 최고 강자가 됐고요.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이 거의 44%입니다. 매출 점유율은 38%. 또 이커머스의 최대 강자고 크라우드 서비스의 최대 강자. 크라우드 AWS죠. 아마존 웹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41%고요. 그 외에 식료품, 엔터테인먼트, 금융, 물류, 패션, 인공지능, 제약의료, 우주관광 등 10개 영역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2017년 기준으로 MS의 창업주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는데 이 제프 베조스가 소유하고 있는 아마존의 주식 가치가 약 106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마존은 23년 동안 3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성공을 이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객 중심을 넘어서서 사실은 고객 집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먼저 생각한다.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소비자가 이것을 좋아할까? 소비자는 어떤 것을 원할까?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이 성공하도록 하는 거고요. 데이터를 버리지 않는 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는데, 디지털화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이제 아마존이 창업된 1995년서부터 데이터 과학팀,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운영해서 빅데이터의 궁극적인 활용 지점인 개인화와 지능화에 집중을 했던 상황입니다. 아마존이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해서 뭐 거의 이커머스의 모든 것을 다 커버했다고 하고 아마존의 유명한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빠른 배송과 이 빠른 배송을 통한 이제 고객의 행복감, 경험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물류센터와 이런 그 실시간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배송 시스템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 아마존 프레시나 이 아마존 플렉스 등과 같이 이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배송되는 온디맨드 배송 서비스를 했고요. 또 제품 연계형으로 해서 아마존 대시나 요즘에 나온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해서 실시간으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아마존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추천 시스템입니다. 추천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흔히 우리가 이제 아이템 투 아이템 협업 필터링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유사 아이템을 고객의 트랜잭션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서 이것을 시스템에 탑재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한테 실시간으로 추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존의 아이템 투 아이템 추천 시스템인 A9 시스템이 특허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아마존 성공의 1등 공신으로 활약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런 겁니다. 특정한 상품을 이제 추천하려고 하는데 이 상품을
구매했거나 이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살펴보고 이 고객들을 기반으로 상품별로 선호했던 고객들을 기반으로 상품 간의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람들이 구매한 상품은 유사도가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서 유사도를 측정하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상품 I와 유사한 상품이 상품 2면 상품 2를 구매했던 고객 중에서 상품 I를 아직 구매하지 않은 고객한테 이 상품 I를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터링 방법의 그 추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아마존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주문 배송을 실시간으로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이 배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로봇 그 창고 시스템인 키바 시스템을 인수를 해서 거의 이제 무인 창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프라임 에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시간으로 24시간 내에 배송되는 이러한 서비스죠.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상품 배송을 드론에 담아서 이제 배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 서비스는 전 배송의 약 86%를 차지하는 이제 작은 물량, 5파운드 미만의 물품이고 30분 이내 배달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여기에 드론을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이제 음성 인식 도우미 이제 에코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죠. 음성 스피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음성 스피커가 말을 알아듣고 뭐 퀴즈를 얘기하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흥미를 제공해 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품을 내가 주문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 상품 이제 이커머스하고 연동되지 않으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존이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회사죠. 그래서 원래 고객들의 이 트래픽 분석을 전담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 알렉사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 알렉사가 이 인공지능 스피커인 이 에코 시스템을 연동해서 개발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코를 통해서 스타벅 커피도 시키고 우버 택시도 부르고 기타 여러 가지 물건도 하고 이런 게 갖춰짐으로써 사실은 경쟁 회사인 구글보다도 점유율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구글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떠올리고 검색을 떠올리죠.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거나 인공지능은 사람의 말귀를 잘 알아둬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해 줄지언정 물건을 이제 사서 배송하는 것은 역시 아마존이 더 최고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의 점유율이 에코의 점유율이 구글의 점유율을 훨씬 더 앞섰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무인형 편의점입니다. 무인 편의점. 흔히 이제 계산대가 없는 미래형 편의점이라고 하는데 아마존 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애틀에 이제 1층 본사에 오픈을 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 한 것이 2016년이고요. 현재는 미국에 한 4군데 정도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고는 줄도 없고 계산대도 없고 점원도 없다.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들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물건을 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CC 카메라, 여러 가지 이미지 인식,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고객을 인식해 주는 거죠. 근데 정작 이 아마존 고가 무서운 거는 이 아마존 고하고 기존에 있던 이 아마존이 갖고 있는 고객들의 구매 습성 데이터,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게 온라인상에 이미 2억 1,000명의 고객들의 구매 내역 결제 정보 관련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함의 머문 시간, 아마존고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상품에 대한 동선,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기존의 아마존이 갖고 있는 추천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는 데 적용한다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지겠죠. 거기다가 아마존의 에코라는 음성 스피커가 오늘은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국물 요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1km만 가면 아마존 고 매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엄청 무서워지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이 아마존이 성공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제 앞에서 빅데이터는 미래 빅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 미래 빅데이터에 비하면 현재 빅데이터는 스몰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빅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되겠습니까? 자, 과거에는 이 회사의 전통적인 이 센터,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는 데이터 양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개인의 장비에서 특히 저장되던 것들도 역시 이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2025년에 가면 가장 많은 데이터가 데이터의 반 정도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저장돼서 관리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클라우드 사업의 규모는 이제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AWS가 약 9조 원 정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약 7.6 빌리언, 2등인 마이크로소프트가 3.4 빌리언, 3등인 구글이 약 2.3 빌리언. 근데 이 세 개 회사의 점유율의 매출의 성장률이 각각 41%, 75%, 84%로 이 빅3의 시장 사이즈와 시장 지배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